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생활권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보다 큰 규모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서울시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중 최초로 수도권 균형 발전 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수도권 통합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출퇴근 인구의 40%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광역버스와 철도망으로는 이들의 절반가량밖에 수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의 혼잡도는 138%, 철도 혼잡도는 151%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3월 출범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난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출퇴근 시간 45분. 이고 그다음에 그 환승 시간도 줄여주고 그다음에 혼잡률도 2030년에 100%로 줄이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 17일 열린 대도시권 계획측의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는 이처럼 수도권 광역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과제들이 논의됐습니다. 미세먼지라든가 어떤 장거리 통근 문제, 주택 문제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문제. 들도 실제로 광역적인 해법을 찾아야 될 사항들이고 특히 내립의 문제, 또 차량 기지의 이런 기피 시설 문제, 또 무엇보다도 수도권 광역교통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그동안의 행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는 광역적 도시계획 체계 내에서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런 가운데 국회와 서울시의회는 최근 수도권 통합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서울시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중 최초로 수도권 균형발전 추진단을 지난 12일 발족했습니다. 이처럼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적 도시관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자치에 익숙했던 자치단체들에도 변화와 협력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내년부터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 서울시가 하루 생활임금을 지원해줍니다.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에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서울형 유급병가의 예산은 41억 6천여만 원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시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도입한 일종의 질병수당입니다. 지원 금액은 서울시 1일 생활임금인 8만 1,184원으로 최대 11일 89만 3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중위소득 100% 미만에 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나 택배기사,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이 451만 원이 안 되는 영세 사업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랑 보험 판매원 그리고 특수형태 종사자들이 아파도 생계로 인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3만 1천여 명의 취약 노동자들이 유급병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TBS 이혜진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서울시의회 의장 직속 수도권 균형발전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주요 현안과 수도권 차원의 균형발전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또한 김인재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27명의 서울시 의원과 8명의 서울시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국 시도의회 연석회의 개최 등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김인호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의 차별적인 학교급식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 학력 인정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3개소와 대안학교 16개 중 15개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초중고등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 우선 적용 순위는 관련 법에 해당되는 초중고, 특수, 각종 학교 순이며 고등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일반고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됩니다. 김 의원은 현재 모든 학교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고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대안학교가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홍성용 서울시 의원은 지하철 9호선 신설 구간 역사 출입구에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많아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은 개방형 출입구는 옹벽 외 안전시설물이 없어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겨울에는 눈 등으로 계단이 얼 경우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장마철이나 폭우 시 빗물이 지하철 역산해로 유입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8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공사 현장 방문 시 캐노피 설치율이 저조한 사실을 알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지하철 전 구간의 캐노피 설치 비율과 설치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병도 서울시 의원이 내년도 본격 시행을 앞둔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사업과 관련해 지역 아동센터와 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온마을 아이돌봄 사업 추진 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와 소통 부재, 키움센터 위치 선정 시 기존 지역 아동센터와의 거리 제한 규정 등 온마을 아이돌봄 사업에 대한 입장과 지역 아동센터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아동센터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온마을 아이돌봄 사업의 정착을 위해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 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 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제정된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조례는 4차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 드론에 관한 조례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드론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인 비행 장치인 드론 산업은 2020년 세계 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2019년 국내 시장 규모만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로 성장하고 있는 무인 비행 장치인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서울시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7월 김용석 서울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무인 비행 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100억 달러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11조가 훌쩍 넘는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미래가 밝은 드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서울시의회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우수한 무인 비행 장치 기술 경쟁력을 갖췄지만 제품화 전략이 미흡하고 또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연구 개발이 아직 시작 단계인데다가 또 별도의 기준 없이 항공법 규제를 따르고 있어서 규제 완화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서울시의회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과 연구 지원, 또 투자 확대, 실증단지 조성은 물론 드론 조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네, 4차 산업의 주요 기술 중에서도 특별히 드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데에는 드론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드론. 이제는 낯선 분들이 드물 정도로 일상에서도 드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났죠. 사실 드론은 무선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말하는데요. 1916년 군사용으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품을 수송하고 재해를 감시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 TBS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 촬영에는 빠질 수 없는 장비가 된 지 오래고 레저, 스포츠 같은 경우에서도 널리 애용되고 있는 첨단 장비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빠른 속도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드론이 차지해 나갈 드론 대체 경제 규모를 살펴보면요.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도시 기반 시설을 만들 때 유지 보수 관리를 드론으로 하기도 하고요.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요. 이 규모가 전 세계 452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수송, 물류 및 교통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구급 발생 시 이렇게 의약품을 수송하는 것 130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M&E,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방송 촬영이나 광고 이벤트에서 88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보험에서도 피해 규모를 측정할 때 드론이 사용이 되는데 68억 달러 규모, 그리고 통신에서 유지 보수나 알림의 그런 어떤 기능을 할 때도 드론을 활용해서 63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드론 산업의 미래는 매우 밝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안전이나 생활적인 부분 외 문화 분야에서도 드론을 널리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확장시켜가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으로 보다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소방과 교통, 공공인프라 안전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안전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시설물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올해 7월에는 드론으로 영상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최신 공간 정보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공간 정보를 드론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과의 공유는 물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네이버와 카카오 맵에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다 새로운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 걸로 보이는데요. 무슨 산업이든지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드론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드론은 항공법의 규제를 따르고 있어서 서울 내 대부분의 지역이 비행 금지 또는 제한 구역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6년 한강 광나루 지구에 드론만을 위한 드론 전용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드론 공원은 잔디밭 약 2만 7천 제곱미터에 별도의 비행 승인 절차 없이 12kg 이하의 취미용 드론을 상공 150m까지 띄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한강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습니다. 또 드론을 활용한 인명구조대회와 드론 페스티벌 등도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시민에게도 드론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조례가 제정되면서 보다 다양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서울시가 앞서서 규제를 완화하고 또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서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은 지난 14일 오후 의회 본관에서 베이징 시의회 순스 차오 부비서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기열 부의장은 지난 11월 박원순 시장 역시 베이징을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연구나 교류 등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것이라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8 제2회 플러스 9.5 치매 예방 운동 포럼이 열렸습니다. 서울시 의원들의 치매 예방 연구 모임에서 개최한 이날 포럼에는 신원철 의장, 문병훈, 오중석, 오하나, 추승우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문병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치매는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는 만큼 예방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플러스 9.5 치매 예방 운동 실천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으며 최소 9.5년 늦출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개최한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과 이식인 등이 모이는 2018 도너 패밀리의 밤에 참석한 김용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생명을 살린 기증인의 고귀한 사랑을 기억하고 도너 패밀리의 아름다운 결정에 존경의 뜻을 보내며 누군가의 삶에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된 기증인들을 항상 기억하겠다며 앞으로 보다 성숙한 장기기증 문화가 자리 잡고 기증인과 그 가족들이 박수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강서 뇌성마비복지관 이용자 부모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서 뇌성마비복지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자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제한돼 있어 내년 2월에 3명의 이용자가 복지관에서 쫓겨나야 하는 실정이라는 부모들의 호소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김용현 의원은 현재 서울시 뇌성마비 장애인 인구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공감하며 강서 뇌성마비 복지관을 비롯한 뇌성마비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서울시 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